저도 윤석열하고 같은 나이예요. 나이는.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그냥 안정된 중산층 생활로 저는 그때 굉장히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 보니까 나는 뭐 너무 전기도 들어오는 시절에 어린 시절을 겪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성탄하게 살다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굉장히 뭐 시국이 난리였던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합창반에 들어와서 너무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합창단 사람들이. 근데 저도 즐겁긴 한데 여기서는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한 톨도 말을 꺼낼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 곳에서 있으면 좀 안 되겠다고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착한 마음에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사회에 대한 책도 읽고 이래야지 해갖고서는 서클을 찾아 들어갔지 제가 운동을 하려고 서클을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됐을 때 이제 80년 5월이 있었고 그때 또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도 저는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 나는 대학 교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책을 봐야 돼. 이러면서 있으면 그 우리 서클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쟤는 왜 여태까지 나오나 몰라. 언제 쟤는 그만두지? 약간 이런 눈으로 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광주가 하여튼 저의 인생을 바꿨고 그 광주 항쟁이 일어났던 그 타임에 제가 이제 그 합창반의 지휘자 형을 제가 사랑해가지고 제가 막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거든요. 그분한테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저한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말이 돼? 난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 시간에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저한테는 너무 실존적으로 큰 고민으로 다가와서 이거는 도대체 뭐 그냥 세월호 때 사람들이 느꼈던 거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충격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세월호 때 많은 분들이 뭐라도 하자 했던 마음처럼 저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야학을 소개를 받았고 그게 이제 구로공단이었고 노동야학이었어요. 저는 예, 조그만 그 자취방 뭐 한 요만한 자취방에서 앞에 칠판 하나 놓고 그 퇴근한 노동자들 꾸벅꾸벅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제가 담당한 게 역사였는데 그 귀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시위를 하고 감옥을 갔다 오고 뭐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 가서 그 공장 활동도 하고 위장 취업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노동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노동단체가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던 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단체가 없어졌고 저는 그 타임에 이제 결핵 초기 진단을 받아서 뭐 개인적인 체력이나 뭐 이 노동 운동이나 다 뭔가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새로운 일을 뭐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그 94년부터 방송 작가 일을 하게 됐어요. KBS에서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이 제 첫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 추정 60분을 하게 되고 방송국 생활을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그 방송국이라는 거 뭐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방송 작가의 시간은 정말 뭐 밤을 새고 원고를 쓰고 집에 들어가면은 너무 이게 신경이 올라가 있어서 잠이 안 오고 막 약간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그냥 몰아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파서 그때 폐결핵 초기 때 살짝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아주 몰아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또 병을 얻었어요. 그때는 이제 섬유근통증이라는 병이었는데 그 병은 일종의 왕기비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여성 전문직한테 많이 오는데 이렇게 통증이 뭐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류마티스 검사를 받았는데 류마티스는 다행히 아니었고 섬유근통증 초기다. 근데 이건 병도 없고 뭐 이렇게 약을 뭘 줘서 이렇게 먹으면은 막 너무 졸리고 그냥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한의사한테 갔더니, 그때 대전까지 제가 이제 물어물어 갔더니 그 의사가 이 몸으로는 일 못 하시니까 쉬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막 엉엉 울었어요. 이게 나 쉬어도 되는구나. 그 말이, 그러니까 일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달려와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그 전에 제가 폐결핵으로 잠깐 그때도 뭐 그 상황에서 또 뭐 하고 막 뭐 하고 했지, 이렇게 제대로 쉬어보지 않았어. 쉬어도 되는구나, 이 말을 듣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어떻게 쉴 생각을 한 번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쉬기 시작했는데, 쉬는 것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때 동양집 아파트였는데, 오후 5시 정도 되면은 제가 이렇게 약간 분열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집에는 내가 몸에 있는데, 지금 방송국에 5시는 지금 어떨까? 근데 나는 거기 지금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건 불러줄 때 안 가고 하면 잊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말대로 이제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좀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약간 이 마른 낙엽같이 이렇게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던 차에, 그나마 국선도라는 운동을 이제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그 시간 말고는 뭐가 없다가, 이제 어찌저찌 해서 캐나다를 그 다음에 가게 됐어요. 그때 동생이 이제 뭐 한 달 캐나다에서 뭘 하려고 한다. 그래서 언니 잠깐 뭐 일주일 왔다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정말 일주일 하려고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할 일도 없고 쉬어야 되는데 굳이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나? 캐나다에 좀 오래 있어 볼까?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전에는 뭐 외국 생활, 내가 어디 감히 외국 생활, 뭐 감히 한 달을 쉬어, 2달을 쉬어, 이제 이런 거였는데, 쉬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캐나다를 가서 뭘 하지? 하는데 이제 그 몇 달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캐나다 뭐 어디 갔었는데 뭐 거기 너무 좋았어. 뭐 그 얘기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무조건 전화해갖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마돈나 하우스다.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이메일을 보내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또 한국인 게스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메일 보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기로 한 게 2007년 7월 달이고, 그때 가면서 제 계획은 몬트리올에, 왜냐면 동생이 몬트리올에 가기로 했던 거니까 거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2달 있다가 이렇게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돈나 하우스는 완전히 게스트들한테 무료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겠어. 돈을 안 내니까 난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처음에 몬트리올에서 3개월 동안 돈 아끼면서 다니느라고 거기 있는 온갖 교회를 다 다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간 교회 다 다니고, 성당은 안 갔어요. 하여튼 그리고 또 조금 저는 이제 그 시민교육 기획자, 뭐 노동자 교육 이런 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교육원 같은 데도 막 다니고 이러면서 한 3개월을 굉장히 충실하게 근데 그때도 또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돈도 시간도 아까우니까 이걸 잘 써야 된다. 이거 우리 모두 이렇게 잘 해야 된다. 막 너무 열심히 이 마인드로 거기 가서도 그냥 너무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마돈나우스 갈 때가 됐는데 막 거기 너무 춥대는데 어떡하지. 뭐 그다음에 거기는 뭐 몇 명이 같이 산다는데 나 굉장히 예민해서 잘 잘 수 있을까. 뭔가 그러다가 이제 갈등하다가 하여튼 갔어요. 가서 이제 생활이 펼쳐지게 됐는데 마돈나우스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마돈나우스는 이따가 뭐 우리 저기 영적인 한상보 선생님께서 더 그 캐서린 도어티라든지 뭐 더 말씀 잘해주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는 미션 스쿨만 중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웬만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고. 근데 하여튼 마돈나우스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리면서 그냥 이거는 이걸 제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곳인지. 아까 그게 채플이었고 여기가 이제 메인하우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밥도 먹고 또 뭐 같이 독서도 하고 그런 본관 건물 같은 곳이죠. 이 안에 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서로 좀 자유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곳이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 앉는 사람이 서빙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서빙할 거야 하면은 이 자리에 앉고. 이분이 캐서린 도어티인데 지금 누군지 아시겠죠? 도로시. 네, 굉장히 친분이 있었고 이분이 이제 러시아의 귀족 출신인데 러시아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 영국으로 이주했다가 결혼한 상태로 이제 이주했다가 뭐 미국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이제 와서 그 캐나다에 제가 2007년에 갔을 때 60주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캐나다에 오기 전에 뉴욕 할렘인가 그쪽에서 같이 이 도로시데이하고 활동도 했고 우정의 집이라는 걸 또 시카고에서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토마스 모튼하고도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몇 차례 실패를 겪고 나서 캐나다로 거의 이제는 뭐 모든 걸 접을 거야 하고 이제 그 왔는데 그 온타리오에 작은 마을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돕기 시작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의 마돈나우스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연보는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살짝 넘어갔고요. 여기가 캐서린 도어티가 살던 오두막이에요. 이 안에 정말 뭐 수돗물도 없고 그냥 그런 소박한 그곳에서 살았고 여기가 내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푸스티니아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작은 그 기도의 공간이죠. 푸스티니아는 원래는 사막을 뜻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사막 아주 단순한 나의 공간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공간이고 그래서 이 푸스티니아에 가서 24시간 동안 절식하면서 내부에 있는 거는 침대 하나, 그 다음에 요만한 책상 하나, 그리고 저런 의자 하나, 그리고 요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세면대 같이 이렇게 그냥 철 이런 거에 세수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 정말 단순한 그 공간에서 성경책 하나 놓여 있고 그렇게 24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저는 여기 3번 갔는데 게스트한테는 2주일에 한 번씩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한국인 그 젊은 저도 제가 제 선배 딸이랑 이렇게 막 보냈었거든요. 걔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자기는 갔다가 무서워서 2시간 만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고 이게 외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숙소에서 뭐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근데도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무서워서 자기는 못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침묵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가장 좋았던 게 그 절대적인 고요. 그런 고요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이게 고요의 소리가 이렇게 크구나. 어마어마하게 그 고요의 소리가 커가지고 그거가 일생일대에 저한테는 그 아까 광주 얘기한 것만큼의 큰 사건으로 저한테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요의 소리를 왜 이제야 들었지? 이 고요의 소리를 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없나? 그리고 이 고요의 소리를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는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이런 큰 질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 카톨릭 뉴스에 연재할 때는 제가 사진을 못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누구한테 다 적선받은 걸로 올린 거였거든요. 아니면 아도나우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사를 하다가 제 노트북 정리하다가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연재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찾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찍었던 이사님 책에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죠? 네. 이게 다 내가 찍은 거니까. 아, 이거 아깝다. 네. 아이. 예, 젊은 날의 저입니다. 이거는 그 농장에도 이렇게 채플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서 찍었던 거예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냐면 이날 일요일 날 이제 이사를 보고 뭐 오후 자유 시간에 여기 이제 방문을 할 때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은 날이에요. 일요일만 이렇게 옷을 잘 입어요. 그래서 이 옷이 거기 그 헌옷 가게에서 $1 주고 산 원피스인데 이게 지금도 집에 갖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자주색. 네, 자주색 교복으로 입었던.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신부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옷을 입고 작업을 하는 거 저는 성당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실상사라고 전라도 산내에 있는 그 절이 저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곳인데 나중에 고향 같은 곳이 되었는데 거기 가면 스님들도 똑같이 막 밭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잘못 알았나 했지만 이게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은 신부님이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도 되게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돈나하우스에서 가난과 단순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진이 말하자면 제가 그 영적 지도 신부님으로 이렇게 했던 키에든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인터뷰하면서 마돈나하우스 생활 중에 가장 신부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음식 만들어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일을 몇 년을 했는데 그때 어느 날 만났던 그 가난한 사람 저 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저분을 나는 예수님처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그걸 생각할 때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곳은 이제 제가 일할 때 책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병 닦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에 염자가 와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저를 사무실에서 이제 우표 붙이는 걸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그곳이에요. 근데 이 사무실이 너무 예쁘잖아요. 막 눈이 소담하고. 이 사무실 안에서 바깥 눈 쌓인 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했던 시간도 너무 고요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있던 메인하우스 있는 그곳에서 일요일날 성당은 조금 걸어서 한 5분, 10분 걸어가는 곳에 있는 골로 가는 오솔길 이 길이고요. 이게 농장에서 바라보는
정경이고 아까 포스팅이나 다시 말.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월간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매월 내면서 이제 그 봉투 작업하는 날. 여기 이렇게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아까 그 같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노인들 실버타운에 가셨다고 했는데 여기도 고령화가 돼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말하자면 제가 갔을 때가 60주년이니까 뭐 20살 정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80이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신부님하고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자기들도 굉장히 이렇게 환대하고 더 부드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더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노인들이 너무 천진하게 잘 놀고 친절하고 잘 웃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정말 친구가 되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척을 할 필요도 없고 젊은이하고 같이 놀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나이 들면서 내가 행복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놀고 싶어 하지, 그걸 막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놀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그 밝은 그 분위기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나 했는데, 운동했다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을 하기를, 너무 심각해. 네, 너무 심각하고 사실 고민할 거는 세상에 너무 이렇게 무거운 고민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큰 발걸음과 큰 시도도 물론 필요한데, 그걸 하면서도 작은 것도 굉장히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이 괴리가 너무 나를 무겁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소한 거고 이것만이 중요해 해가지고 이제 그 무게에 짓눌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무겁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한 거는 저도 선배 그룹이 되니까 선배들이 그 후배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 즐겁게 살아가면서 그런 공동체를 거창하게가 아니라 같이 연결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것들 좀 즐겁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분들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제 바느질을 했던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제가 바느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거기서 코스튬으로 쓰는 그런 가운 같은 건데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게 옷에다 입혀놓고,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입혀놓고 가봉하듯이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서 배운 건 또 있어가지고, 본 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굉장히 바느질을 잘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50 넘어가시면서는 눈이 나빠서 바느질을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바느질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그날 하여튼 혼자서 바느질하는 일이 주어졌어요. 근데 막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시간도. 그러니까 아까의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못 살지? 여기가 캐나다라고 꼭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바느질을 했고, 여기가 아까 농장, 화장실, 제가 책에도 썼던 그 깨끗한 화장실, 완전히 재래식인데 요것만 놓은 거죠. 근데 거의 여기 앉으려면은 이 겨울에 정말 차가워가지고 21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제 앉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까는 거 준비해가지고 하고 뭐 하여튼 그럴 만큼 너무너무 영하 15도 이런 날에 여기 앉으려면 아주 미칩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이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알렉스라는 여성, 그 알렉스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베트남계고 미국인인데 이제 뭐 여기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이제 인생을 바꾼 공학도였는데 컴퓨터 공학도였는데 인생을 바꾼 그런 사람이 이 화장실 거의 예술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전경이고요. 요게 우리 여성 게스트하우스. 네. 그 제가 이제 이거 병 닦다가 그 옆에 이제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눈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아까 사무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서 이제 우표 붙이다가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면 막 하염없이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나 괴롭혔던 사람들도 생각나고 뭐 좋아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렇게 밖을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인데 이때 제가 이제 단순 노동의 명상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 단순 노동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깊게 만들어 주는가. 그래서 이제 단순 노동에 대해서 늘 뭔가 이렇게 좀 멀리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뭔가 일을 하거나 뭐 놀아야 되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우표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양파 깎는 거라든지 마늘 다듬는 거라든지 뭐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이 안에서. 그 단순 노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깊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노동.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안에도 뭔가 근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이미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게 나도 부정했던 엘리트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는 아름다운 재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봉투 붙이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고 싶어 해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참여연대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는 뭐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도 저는 다른 일이 바빠서 사실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요거는 이제 성 니콜라스 데이에서 성 니콜라스 데이에 연극하는 날이에요. 책에도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막 앉아서 다 구경하는데 너무 별거 아닌 총극인데 너무 진지하게 하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 너무 잘 논다. 그리고 이게 생활 속에서의 예술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소하게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성가를 부르고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거의 반주도 없이 늘 하거든요. 피아노 반주도 거의 없이 그냥 하모니로만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매일 부르고 뭐 행사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가 무슨 축일이 계속 되면서 연극을 하고 뭐 파티를 하고 뭐 기념일을 하고 하는 그걸 봤던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배치도인데요. 이제 보면 여기가 메인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밥도 먹고 뭐 또 밥 먹고 나서 오후에 함께 그 영적 독서 시간도 하고 저녁에 여기는 패밀리 데이 이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금방 못 들어가요. 어느 날은 꼭 여기에서 있어야 돼요. 몇 시까지는 하여튼 여기 메인하우스, 메인하우스에서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메인하우스에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산책을 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지 막 들어가서 쉬게 금방 안 해주더라고요. 예, 들어가서 쉬는 날은 뭐 며칠 안 돼. 일주일이면 이틀밖에 안 되고. 오늘 남자 게스트 숙소는 아무리 찾아가도 여기 없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이 본 여기는 없고. 그래서 저도 어디 있는지를 잘 멀리 모를 멀리 만큼. 남자애들은 좀 이렇게 어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네, 그리고 여기가 스텝 숙소들. 이것도 다 여자 스텝. 다 여자. 숙소고. 여기가 사무실, 여기가 이제 그 디렉터 있는 사무실이고 세탁실, 스텝 숙소 있고 여기가 캐서린도 오두막이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채플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기부 물품 분류하는 곳. 나중에 제 책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헌 물건 가게가 이 세인트 조지프라고 여기 좀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물건 내놓기 전에 이제 분류하는 곳이고 여기가 여자 게스트 숙소고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곳에 푸스티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방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이 세인트 라파엘이 이제 공방 건물인데 아까 제가 초 닦던 곳 거기는 그 초 닦는 공방도 있고 뭐 목공 공방도 있고 바느질하는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방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근데 이 공방도 나중에 그 캐서린 도어티 기일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게 다 제가 갔던 60주기라고 한 60년 된 캐서린 도어티가 마돈나우스를 만들고 60년 되는 동안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그럼 이제 좀 멀리 이제 세인트 메리라는 곳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따로 한 2층짜리 건물에 수녀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에 숙소도 있고 스텝 숙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미사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농장이 이제 여기서 차로 한 5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언덕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우스는 어떤 곳인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어떤 작은 사명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어떤 선서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페이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본부가 있다면, 이 컴버미어라는 작은 그 시골에 본부가 있다면, 캐나다의 뭐 리자이나 밴쿠버 뭐 어디 해서 이제 몇 군데에 지부가 있고, 미국에도 뭐 뉴욕에도 있고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몇 개의 지부가 있고 영국에도 있고 또 저기 벨기에에도 있어요. 벨기에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마가단인가 굉장히 이렇게 시베리아 그쪽인데 거기도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마가단에도 있고 또 남미 쪽 브라질에도 뭐가 하나 있고 가나에도 있고 이렇게 지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인터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떤 주교님이 마돈나우스한테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좀 와서 어떤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소극적인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소극적이지 여기서 굉장히 자기들은 거창하고 큰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좀 저한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가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자기들은 가서 뭐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라 리스닝 하우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리스닝 하우스만 운영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참 괜찮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벨기에도 그 한국인 게스트, 한국인 스텝이 그때 제가 돌아오고 나서 2014년도에 그 한국인 저 스태프가 당시에 벨기에 집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행 삼아 거기 갔었어요. 제가 나중에 제가 거기 그림도 엽서로 보여드릴 텐데 거기 갔을 때는 거기가 2층에 수녀원 같은 데를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자기들이 가서 한 스텝 5명 정도가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묵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리자이나라는 곳은 캐나다 리자이나라는 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응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한국인 스태프 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책을 읽어보시라고 살살 넘어갈게요. 다 말하면 재미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 한국인 스태프 주는 직장 생활하다가 30살 되기 전에 자기 너무 기도할 곳, 쉴 곳이 필요한데 어디 갈 데가 없었대요. 근데 그때 그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자기 사촌 언니가 여기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저처럼 이제 얘기만 듣고 간 거예요. 가서 한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 사이 이제 엄마 돌아가셔갖고 왔다가 이제 다시 가서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나중에 그 스태프가 됐던. 근데 이 한국인 스태프 주연한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한국에 기도할 곳이 없어서 거기를 갔다. 나도 한국에서 어디 적당한 데 갈 데 없어서 갔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왜 그런 곳이 없을까? 근데 내가 못 찾아서 못 갔겠지만 하여튼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생태 화장실 청소하는 수련생 20대 여성 알렉스는 아주 자기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막 공학도 같이 명쾌하게 그냥 딱딱 대답을 하는데 그때 2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너무 자기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제가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가장 그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걱정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여기서 행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데 약간 서늘하면서도 야, 참 분명하구나. 약간 저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만났던 친구 20살부터 성소를 찾았던 마이클.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성소를 찾았던 거고 아까 연극하는 그 사람 마이클이에요. 근데 나중에 신부가 됐대요. 제가 이번에 그 글 쓰면서 그 친구 어떻게 지내라고 하니까 신부가 되었고, 하여튼 이 친구는 제가 인터뷰할 때 재밌었던 게 그 벨기에 가라. 그래서 자기는 불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신기한 만큼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사람도 뭐 그리다가 그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나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면 되지. 그리고 여행과 정치와 사회 경험이 많았던 데릭이라는 친구는
자기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가고 뭐 부모하고 마찰하지 않으려고 그냥 20대까지 20살 전까지 그냥 교회 다니다가 20살부터 세계 곳곳을 여행을 다녔고 뭐 온갖 곳에서 뭐 그 영어 가르치는 것도 해보고 심지어 모델 일도 해보고 막 이랬던 친구가 어느 날 30몇 살이 되면서 뭔가 좀 다른 계기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회사를 좀 휴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노인들이 행복한 거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그 어느 곳도 노인들이 이렇게 행복한 곳을 본 적이 없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렸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제가 요번에 글 쓰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서 밴쿠버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어떤 여자 스태프를 나와서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뭐 그게 거기서 연애를 해서 나온 건지 아닌지는 우리 뭐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밴쿠버 근처에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 녹색당 활동도 했었고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저의 몸을 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 그 밴쿠버에 살면서도 그 난민 돕는 거 이렇게 하고 자기 집이 만약에 2층이면 뭐 한 층은 그런 사람들한테 내주고 이런 거를 하면서 뭔가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친구를 언젠가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마돈나하우스에서의 시간이 너의 지금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가 한번 대화해볼 때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났던 그 수녀원 학교장이었던 카렌 이 사람은 아까처럼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어느 날 저한테 뭐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나이도 뭐 하여튼 머리도 하얗고 그런 분이 그래서 어떻게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지 이래갖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60년대에 그 킹 목사하고 같이 이제 반전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신청을 해서 아주 그냥 얘기를 하는데 막 한마디를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번에 글 쓰면서 막 저기 다 녹취를 푸니까 제가 얘기하면서 알아들었던 건 한 20%였고 그 핵심적인 거 이 사람이 뭐 반전운동을 했었고 자기가 여기에 오기 전에 수녀원 학교 교장 원장을 하면서 수학 선생이기도 하고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안정된 삶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를 올까 말까를 막 고민할 때 캐서린 도어티가 너가 여기 오면 정말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캐서린 도어티가 당장 와라가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여기 자기가 스스로 소명이라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줬던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막 인터뷰하면서도 자기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걸 기다렸다고 하는데 어느 날 그게 진짜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너무나 기뻐서 캐서린 도어티한테 그날 막 달려가서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다. 여기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 캐서린 도어티가 받아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똘똘하고 눈빛이 그냥 형형해. 너무너무 형형하고 그렇게 그 생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제 나이가 47살인데 저 나이가 되면 나도 저런 눈빛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의 그 사람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 기억난 사람은 제가 이제 도착하고 한 며칠 안 됐을 때 거기를 떠나는 송별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여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송별 파티를 했던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청년, 동네 아가씨였던 거지. 근데 동네에서 여기 와서 1년을 살았다고? 그래서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이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라고 우리를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놀러 간 거예요. 뭐 차로 정말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였고 집도 너무 아담하고 조그만 그런 집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모가 여기 커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생운동하고 그럴 때 같은 서클에서 막 연애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기가 있어갖고 그 마치 내 친구 중에서도 그 자기 서클 선배하고 연애하면서 막 비밀 연애하고 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기들은 하여튼 그 부모가 얘기를 들려주는데 어느 날 마돈나하우스에서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날이 우연찮게 같았다.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마돈나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굉장히 서로 깊이 알게 되고 그러다 이제 한참 지나서 남자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게스트 다시 와서 이 성모상이 있는 데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가 이제 느낌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 글 쓰면서 제가 이제 3명을 보냈는데 여기를 3명을 보냈는데 처음에 보냈던 친구가 한예종을 3번을 떨어지고 그때 막 약간 좀 이렇게 좀 당황하고 있던 제 선배 딸이었는데 얘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온 남자 게스트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거지. 비밀 연애를. 여기서 하다가 같이 이렇게 막 오솔길 걷고 그러는 거 신부님한테 들켜가지고 신부님이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편지 쪽지로 주고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했겠어. 거기서 더 깊어지지. 그리고 이제 1년인가를 채우고 이 친구는 한국에 돌아오고 남자도 이제 한국에도 와보고 또 뭐 두 사람이 호주에 또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이러다가 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아주 큰일을 했죠. 그 결혼식을 전주에서 했는데 전주 어느 성당에서 왜 전주 그 한옥마을 옆에 큰 성당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하면서 제가 가가지고 이 못하는 영어로 그 남편한테 너는 나 때문에 결혼한 줄 알아?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러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또 신부님한테 인터뷰한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인터뷰한 원래 이 연애라는 게 얼마나 참 관심 있는 주제예요. 제가 책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얘기하면서 이제 아까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일상의 뭐 바느질도 기도고 뭐 정말로 청소하는 것도 기도고 뭐 식탁 준비하는 것도 기도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하는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말로 듣는 거랑 내가 그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해보는 거 혼자 해보는 거랑 또 사람들하고 같이 해보는 거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공동체의 힘, 함께하는 힘 이런 것이 이 고독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를 제가 경험한 게 저한테는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리고 가난과 단순한 삶이 왜 우리한테 소중한가? 이것도 제가 이제 거기서 물어봤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해서 자는데 이게 가난해요? 라고 그 수영 원장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절대적으로는 그렇지만 캐나다의 전체적인 눈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고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고 TV 하나 없고 커피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나 먹고 뭐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 때 커피를 마시는 거 보면서 이게
일반적인 삶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건도 뭐 다 그 헌옷가게 여기에서만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서 어떤 질문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배움을 얻었는가. 여기에서 그 고요함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독과 공동체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보통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시민교육 하면서 공동체와 관련한 것도 기획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공동체 말만 꺼내면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나는 너무 싫어, 공동체. 뭐, 거기 뭐 개인적인 삶도 보장이 안 되고, 너무 폭력적인 경험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도 공동체지, 뭐도 공동체지. 그래서 그 빛과 그림자에서 사람들이 그림자의 경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던 거를 얘기를 하면, 별로 공감들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 잘 짜여져 있는 이게 너무 좋아서 그게 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좀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가기 전에는 영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다지 제 단어로 제 깊이 초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성이라는 말이 저기 있고, 뭐, 그러면 좋지. 그게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단 2달이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난, 단순한 삶, 고독, 공동체, 이것과 영성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를 그냥 제가 그 하루하루 24시간을 그렇게 보내니까 이게 이렇게 몸에 와 닿아서 그게 또 저한테는 큰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배움이 그 영어로 이제 being is more important than doing인데, 이게 이 말이 제가 가기 전에 매슬로우의 책을 보면서도 존재의 심리학에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존재함, being이라는 게 doing보다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책으로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오긴 왔는데 그게 여기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고, 저도 아까 얘기했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건 말이 아니라 자기가 느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빙의 상태를 더 크게 내 안에 이렇게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가기 전에 계속 뭔가 doing 해야 되고 뭔가 성취해야 되고 하면 잘해야 되고 이거에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실마리 이런 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그 가장 깊이 갖게 됐던 질문이 이런 생활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 그거는 나중에 함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독과 영성, 단순한 삶과 공동체를 나의 삶에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2달에 좋았던 막 아름다운 눈 있는 곳에서 막 아주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 내가 지금 이 한국에 뭐 탄핵과 뭐 이 정신없는 막 태극기 부대 막 이렇게 하고 또 매일매일 그 전철에서 부대 끼고 뭐 매일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삶에서 맨날 집값 걱정해야 되고 이런 삶에 어떻게 초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저의 인생 질문으로 갖게 된 것도 굉장히 깊은 배움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이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 거 한 12년 하다가 2020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민교육 경험을 갖고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요번에 이제 이 책을 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살면서도 지금 얘기했던 그런 질문과 함께 그 일상이 어떻게 기도가 되고 일상이 어떻게 순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갖게 된 것도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상봉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뭐 평소에도 많이 했지만 이 글을 쓰게 된 건 정말 너무 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일기장에 이렇게 있어놓고 처박혀져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만났는데 뭐 한번 연주해 보시죠.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은 게 2009년 초예요. 근데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뭐 너무 바빠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무려 16년 세월이 흘러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 기억도 못하세요. 그런 얘기 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그때 저한테 그 연주해 보시죠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그랬더니 그럼 지금이라도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순진한 게 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제가 왜냐면은 이거 일기를 노트에다 적어온 걸 그때 다녀오자마자 그때 살짝 시간 있을 때 이걸 다 쳐놨었거든요. 치면서 약간 그 일기에서 더 기억나는 걸 더 보태서 좀 쳐놨고 그걸 찾아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써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고민하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연재를 시작을 했으면 제가 이제 일이 또 딴 게 바쁘니까 23년 10월부터 앉아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몇 편을 저축을 해놓고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연재를 한 건데 쓰다 보니 정말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글을 써야 그 경험이 진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기를 쓴 것도 1차적으로 나의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옮길 때도 2차적으로 나의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연재하면서 진짜로 나의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더 깊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나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를 이제 알아보다가 어찌저찌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오기 위해서 또 뭔가 내 책을 끊임없이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고 그리고 또 추가하는 원고를 써서 돌아와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책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뭔가 보충하는 그 시간이 물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 저는 앞으로 절대로 책을 내지 않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 와서 이 영성 가득한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책을 볼 때보다도 이야기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더 피부로 막 와닿는 막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세요? 대충 그래요? 제가 글을 열심히 안 본 거야. 아니야 오늘 미사가 있고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한 미사가 있고 2부로 우리 조은경 선생님 오실 텐데 라고 소개를 했는데 신청자가 처음에 2명밖에 없었어요. 한 달 가까이. 그러다가 막판에 3명? 4명까지 왔었나?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 미사국 단톡방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주은경 선생님을 여러분들 소개하고 싶다. 이분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없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몇 명 더 없었는데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책 주문도 5권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몇 명 안 됐거든요. 신청자가.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윤성이 형하고
나랑 두 사람 푸시고 아주 여기 허정수 선생님하고 재경 선생님하고 이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길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오는 분은 오기까지 힘들더라도 일단 와서 이 시간을 지내고 나면 아씨 오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건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된 분이에요. 이분은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나랑 어떤 인연도 엮일 가능성이 없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던 분인데 이상하게 엮여서 그 인연이 꽤 오래 갔죠. 그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칼라노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좀 무례한 발언이죠. 사실은 비카톨릭인에게는. 근데 이분의 삶이 그게 카톨릭이든 아니든 간에 그 고민하는 지점과 삶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사실 이 책을 매개로 한 거지만 이 책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켜켜이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저 인간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난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